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이었죠. 이 우여곡절 끝에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김경수 의원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민주당의 당원이었죠. 그 드루킹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을 쓰는 그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의 여파로 김경수 의원이 당초에 17일 계획을 했었던 그 출마 선언을 연기를 했는데요. 19일로 이제 다시 예정이 잡혔는데 진주 서부청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기자들에게 취소 내용을 또 통보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취소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날 종일 이제 언론의 관심은 이제 김경수 의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날 오전에 이제 불출마이지 않느냐 이런 관측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뭐 단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쟁적으로 김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이런 표현의 보도까지 나왔고요. 심지어 그 수사당국이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그 YTN의 보도도 있었는데 명백히 오보죠. 이 도지사 출마자가 출마도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출마한다 안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그래 또 흔치 않은 일인데 거의 뭐 대선 주자급으로 맞아요. 지금 뭐 포털에서 유서 초점이 되고 있는데 아마 드루킹 사건이 계속 야당에서는 이제 쟁점화 시킬 것이고 특별한 이슈가 없이는 본격적인 선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 뉴스의 중심에서 화제의 중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 뭐 일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그 김경수 의원이 발표한 걸 보면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까 봐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 SNS 올린 거를 보면. 그리고 또 사실은 당 지도부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이 최전략 요충지인데 지금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하루 상간에 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결국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출마를 가지고 너무 이제 갈팡질팡한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이게 심경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출마 선언을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본선을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경남을 지금과 같은 정쟁의 바다에 빠뜨려둔 채로 저 혼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남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쟁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이제는 위기에 빠진 경남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큰 그림? 빅피처였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 왜 미드 보면 정치 드라마, 백악관 나오는 드라마 보면요. 꼭 그 엄청난 그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막 플래시세를 받으면서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는 장면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드라마들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 뭐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예, 뭐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치권의 여야의 입장이 늘 바뀔 때마다 또 입장도 좀 달라집니다. 아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특검은 뭐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선거 기간에는 없는 사실도 이제 부풀려서 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계속 드루킹 사건은 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야권을 돌팔구를 찾는 호재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다만 김경수 후보가 출마 선언으로 정면 돌파하게 된 것은 자금 지원이나 네. 또는 불법적인 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 자신감 속에서
정면 돌파를 하고 이래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출판사의 운직비라든지 이런 네.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갈 것이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실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침 김경수 의원이 결국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기자회견을 취소했던 그날 오전에 경쟁 후보죠. 한국당의 김태호 전 지사가 도산관위를 찾아서 후보 등록을 했었어요. 네. 마침. 그래서 그때는 오전 내내 이제 김경수 의원의 불출마에 대한 관측이 나오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과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나고 김태호 지사가 이제 안타까움을 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이제 댓글 조작 소용돌이 중심에 거론돼서 안타깝고 또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가는 멋진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될 상황 같으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심경을 얘기를 했는데요. 안타까움은 이제 사라지셨겠네요. 예, 지금은 아마 안타까움이 좀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도민들을 찾아서 좀 해법을 좀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 경남도지사 선거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뭐 지난 20일 날 김경수 후보가 이제 봉하마를 찾아서 노무현 묘소에 참배를 하고 네.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섰습니다. 드루킹 사건 이후에 이제 공천 후유증을 앓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정렬을 재정비하면서 선거에 임하게 되는 것 같는데요. 그런데 뭐 끊임없이 이제 특검을 요하고 정치 쟁점화 시키고 나가는 그 야당이 조금 궁색해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시장으로 노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김경수 후보를 좀 돕고 있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테크노파크의 채용 비리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경찰이 출석 요구를 받아왔고 네. 그걸 계속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야당이 부르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 경남 이제 창원에서 엄연히 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김경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 예, 하시더라고요. 네. 네. 도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간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김태호 후보의 개인기 또 친화력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후보와 그리고 이제 좋은 이미지와 성실한 활동을 해왔던 김경수 후보 간의 이 빅매치가 이제 도민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남도지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온 당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상남도가 가진 상징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그 경남지사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인기를 한꺼번에 확 꺾어버릴 수가 있고 보수의 텃밭을 또 지키는 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자리를 놓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쭤보셨는데 저는 제발 좀 흘러가지 말고 지금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제자리로 찾아오셨으면 예, 도정에 대한 철학과 정책, 비전을 좀 얘기하는 자리로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 하루하루 다른 뉴스가 쏟아져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가 이번 6.13 지방선거의 가장 큰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 추이 감시자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분위기인데요. 그야말로 공천 전쟁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과정이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경남에선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두고 곳곳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경남지자체장 공천 혈투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요 경남도지사 또 창원시장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지역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공천 쟁탈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제 지역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거제 지역이 상당히 좀 재밌는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그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정세가 읽히는 상황에서 작년 4월이었죠. 권민호 현 그 시장이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대선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그 더 이상 시장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제 이분이 도지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많이 흘러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또 도지사 이번에 민주당으로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시장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끼리 이게 지금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시장 그 경선 후보자는 이제 문상무 전 서울시의원과 병광년 전 거제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 후보에게 이제 도덕적 흠결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이제 문 후보의 주장은 그 당시에 이제 지역위원장이었던 변 후보가 조폭 출신 장 씨가 마련한 술자리에 불려 나가서 서로 이제 호용호제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돈 100만 원 나중에 돌려주긴 했지만 돈 100만 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이렇게 뭐 묵과할 수 없고 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뭐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 후보가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 뭐 그제 조폭 사건 운운하는 이것은 실제로는 그 민주노동당 출신 그 예. 시의원 한 분이 예. 이 자리를 주선한 것입니다. 그게 김혜연 전 도의원과 예. 같이 있었죠 자리에. 예. 형님 하면서 얘기는 지역에 했더라고요. 있으니까 다 이래 알수 있는 사람들이죠. 녹취록을 들어봤어요 예. 저도. 네.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용돈해라고 조폭 출신 장 씨가 언론에다 뿌렸어요 예. 녹취록을. 그 자리에서 녹취하고 이렇게 네. 100만 원을 주면서 용돈을 네. 주는데 이제 그 자리 이제 그날 이제 김혜연 전 도의원은 돌려줬고 변강규 씨는 네.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돌려주는데 이것은 뭐 기소가 되거나 이래 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은 좀 그렇고 다만 이 문광영 씨는 서울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런 대로 좀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외지에 오래 있다가 거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인지도나 이런 건 좀 낮겠죠. 이제 변강규 씨가 지역 북박이로서 지지도는 좀 높을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좀 디스를 좀 이 흠집을 좀 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고향이 창녕입니다. 네. 이 창녕은 자유한국당 경선이 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7일, 18일 후보자 4명의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서 19일 날 창녕 군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서 내부 불만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김부영 예비 후보께서 공정 경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창녕은 여기에 이제 지구당 위원장 엄영수 네. 의원의 이제 의도가 좀 있었다. 김부미 의원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의도는 이제 한정우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좀 많은 사람을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 좀 몰아넣는 행태가 되었다. 예컨대 람사르 재단의 대표이사로 내정받았던 전직 도의원 중 한 분은 신용불량자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재단의 대표이사를 받고도 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건물을 부풀려서 대출을 받는데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고 그걸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출해준 농협지구는 이제 처벌을 받죠. 예. 그래서 그걸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람사르 재단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느냐? 또 이분이 잘하는 기자에게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고 20만 원을 줍니다. 네. 자기 그 수행하는 사람이. 네. 근데 이 수행하는 사람이 20만 원을 주는데 그 기자는 그 돈을 가지고 경찰이 바로 가져가서 제보를 해버립니다. 본인은 또 노래 강사에게 10만 원을 현금을 주는데 이분은 또 그 돈 10만 원을 가지고 검찰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컷오프를 통과할 수 없는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지고 그게 조건을 다는 거죠. 1위가 된다 하더라도 이에게 양도하도록 후보직을
예, 그러니까 김부영 의원이 이런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큰 그림을 그려놨다. 미리 그려놔놓고 짜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예. 적어도 공천 심사를 하는 엄영수 의원을 제외하고도 도당에 있을 건데 남을 심사하고 재단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의감은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심사위원들이 들어가고 난다면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렇게. 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불거지는 사건이 많네요. 네, 그 진주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제 이창희 시장과 오태환 전 경남도지사 정무특보, 또 조규일 전 경남도 서부부지사 등 3명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오태환 후보와 조규일 후보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 후보가 이제 지난 11일에 그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조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조 후보가 경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가족과 친인척 회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1000여 명의 책임 당원을 이렇게 무더기로 입당을 시켰다라면서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요. 조 후보는 또 즉각 후보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무더기 당원 입당과 이제 관련해서 수사 대상은 모 업체가 수사 대상이지 자신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오 후보가 얘기한 거는 진짜 사실을 오도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반격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창희 시장이 또 이제 경쟁 후보인데요. 얼마 전에 그 진주시 퇴직 공무원 66명이 그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 이창희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을 했어요. 네. 이 시장은 이번이 3선 도전인데요. 근데 이 퇴직 공무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이 시장이 8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뭐 욕을 하는 것은 일상이고 회의 중에도 뭐 나가 근데 여기 지금 욕설인데 제가 방송에 담지를 못하겠는데 뭐 약간 뭐 삼시세끼랑 비슷한 발음이에요. 뭐. 그냥 하시는 예, 게. 그 네. 욕설을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욕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이거 사투리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뺨을 세리 때리빌라라는데 어머나, 네. 부하 공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예사로 해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주시 공무원들이 이 시장의 종속물이 아니면 모두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이라고 이들은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통영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됐다가 지난 20일 날 후보가 확정되긴 했는데요. 네. 통영이 현 시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5명이나 경선에 이제 뛰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열기가 올랐다가 이 경선이 이제 불공정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3분이 빠져나가 버리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영규 후보하고 강서구 후보 2분만 남으셨는데 이 강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4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당원 명부가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제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특정 후보에게 먼저 이게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증거도 다 막 제시를 하셨어요. 그 증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 우편함에 이제 상대방 특정 후보의 유인물이 꽂혀 있는 거죠. 우편함에 꽂혀 있는데 이제 우편함 전체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몇 군데만 꽂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당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받은 명부를 보고 꽂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것이 상대 후보에게는 이제 또 역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강서구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천은 또 이제 한국당의 송도근 시장에 전략 공천을 했죠. 송도근 시장으로. 근데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 시장이 재선을 위해 이제 전략적으로 재입당을 했다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송 시장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또 양산에는 이제 민주당 경선은 이제 컷오프 재심까지 이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컷오프된 김일건 후보의 재심 신청을 중앙당이 받아들여서 이제 경선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지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생각이 들고 눈살도 찌푸려지고 왜 저런 상황까지 생기는 걸까라고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 이거 지방선거에 빗대면 이런 겁니다. 모든 시 군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경선을 가진다.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부 총질이나 내부 고발, 고소 고발하는 후보자들은 그 해당 시 군민들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그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경남 지역에서는 거의 당선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교육, 복지, 문화 얼마나 지방정책 세울 게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깃발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나 정책과 비전을 갖고 오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내부 충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공천 탈락자의 심정도 어느 정도 헤아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길이 당선에 가는 길에 또 지름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출마자들도 지역민들의 민심을 파악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이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 출마자들을 공천하는 공천자들, 심사위원들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서 민심에 따라가는 민심에 맞는 그런 공천 기준과 거기에 적용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민심과 괴리되는 형태로 공천이 나타나면은 오랫동안 공천을 받을 거리고 준비했던 본인도 그렇고 또 그분을 통해서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시민들이나 당원들도 상당히 허탈해지겠죠. 정당이 말 그대로 정당하게 공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인물과 정책을 보시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표를 주시면 되는데 이제 당 깃발, 색깔만 보고 표를 주시는 현상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강기태 총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유권자들이 결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좀 답답한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돈 공천이니 공천 장사니 비판의 시각이 참 많은데 이런 폐해를 뿌리 뽑을 방법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네. 원래 정당 공천은 그 제도만 놓고 보면 제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항상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죠. 사실 이제 이게 뭐 학술적으로도 거의 정리된 얘기인데 이제 정당 공천을 하면 장점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일일이 검증을 할 필요가 없고 정당을 거쳐서 공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줄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소외계층, 여성이나 청년, 뭐 장애인 같은 정치적 소외계층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후보가 난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쭉 얘기가 나온 것처럼 단점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네. 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줄서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지방으로 봐서는 지방 정치가 이제 중앙당,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어차피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를 좀 폐지를 하는 게 어떻느냐, 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68.8%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남은 오히려 이거보다 평균보다 더 높이 네. 75.9%에 이제 폐지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 정치는 인물을 보고 해야지 이 이제 생활 정치까지 정당이 좌우해서 되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같은 생각해 볼 때는 권한이 많은 단체장은 이 권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이런 분들의 선택은 이제 이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이게 이제 토론이나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이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시민의 또는 당원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방식을 간다 하더라도 의원과 기초의회와 강령의회는 이제 100% 좀 시민들에게 좀 돌려줘서 줄서기라든지 또는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의지 없이는 이것이 실현하기 힘드는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좀 수립했는데 도저히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 간절을 하지 못했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쉽게 버릴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엄청난 파워가 되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청년을 위한 제도 하나, 재밌는 제도 하나 마련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년 문제 해결, 그다음에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토론 배틀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승자에게 이제 비례대표를 순위를 주는 건데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토론 배틀하는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이제 우승자에게 비례대표 1변을 주는 거죠. 물론 뭐 토론 잘한다고 해가지고 정치를 잘한다라는 것을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치 참여가 힘든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정치 진입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이 기회를 통해서 활로를 열어준다는 것은 정치 참여가 조금 더 다양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재밌는 제도더라고요. 네. 아, 근데 방송 쭉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투표 안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정치가 싫다니까 여러분 이러고 계시면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유권자들이 좀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좀 들어볼까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선거를 쭉 하는 동안에 이 후보자가 과연 정정당당하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를 뽑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정당한 경쟁을 안 한다면 이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죠. 정당한 경쟁을 하는 후보인지 그리고 또 뽑으실 때 단순히 이미지만 보고 뽑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생 경로를 좀 쭉 살펴가지고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을 해봅니다. 네. 그 유권자들도 스터디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구마다 무려 7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헷갈릴 것 같아요. 예, 뭐 각 선거 종류도 다르고 후보가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지금 우려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러다 보니까 단지 그냥 나는 누구당 뽑겠다 해서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당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그 후보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먼저 일단 아니 모르시는 경우가 운전하다가 있거든요. 예. 뭐 플래카드라도 보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야 아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좀 알 수 있지만 그 밑에 이제 기초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지난 5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그 선거 후보자의 정가 이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자료라든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실련 홈페이지에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자막으로 좀 경실련 홈페이지에 그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제가 잘 아는 그 경남 도의원 중에 한 분은 진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새벽까지 공부하는 네.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출석률이 거의 100% 참여하고 뭐 모든 데 있어서 성실히 임하는 이 도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유심히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떨어지고요. 재선할 때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 형님, 누님 하면서 순자리 찾아가고 도의원은 정한등한시하고 어정 질문이라든지 또 조례 건이라든지 이런 제출은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진짜 성실하게 이제 현역 같으면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요. 유권자의 의식 수준에 비해서 우리 정치 발전의 속도는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치와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공천자와 또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 외면하지 마시고요.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투표로 그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and you come real close.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here we go. Look, I'm betting you like people, and I'm betting you love freak mode, and I'm betting you like girls to give love to girls and stroke your little ego. I bet you I'm guilty, your honor. That's just how we live in my genre. Who in the hell done paved the road wider? There's only one flow and one rider. I'm a damn shame, order more champagne, pull a damn hamstring, tryna put it on ya. Let your lips spin back around, come up. 네, 마산 새 야구장 모습을 보셨습니다. 내년 NC 개막전은 아마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겠죠. 도민들의 사랑받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죠. 미투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방송계, 스포츠 분야까지 여기저기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그저 소망일 뿐이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 미투 이야기인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배움의 터전에서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바로 학교로 번진 미투입니다. 최근 알려진 사건들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예, 그 지난 3월 말에 그 경남의 그 한 고등학교의 그 60대 교사가 3학년 여학생들에게 이제 면접 실습을 한다면서 이제 그 지도 과정에서 이제 신체 일부를 만지고 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뭐 즉각 수사에 나섰고 이 교사를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이 교사는 그 지도 과정에서 가슴을 접촉한다던가 옷을 잡아당기고 허리가 잘록하면 예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나 허리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고개를 숙이라고 하거나 또 뭐 손을 잡고 무릎에 놓은 채 다리가 예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진짜 신체 접촉, 성희롱이죠. 예, 이런 네. 행위를 한 것인데요.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교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0일이죠. 창원시청 광장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중에 미투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학생들이 발언한 것 중에 모 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정관 수술을 해서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학교에다가 알렸더니 네. 다른 교사가 부모한테 알리지 마라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사는 너희들은 아이를 낳아야 하니 건강식을 먹어라 같은 발언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뭐 남자 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받아들인 여학생 입장에서는 심히 엄청나게 수치심과 기분 나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면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이 정말이라면 그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성인이지만 성인 여성인 저도 이걸 들으면서 이게 좀 되게 닭살이 돋을 것 같거든요. 약간 징그러운 느낌도 들고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또 막 떠오르기도 해요. 지금 그 이여름 아나운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이런 선생님들 한두 분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거든요. 학교마다 있었어요. 네, 여학교에. 갑자기 그 생각도 막 떠오르고 너무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가해자 선생님들은 그 이후에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있었나요? 징계가? 일단 그 충격적인 그 성희롱 피해 내용을 발언한 한 학생이 신고와 진술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섰거든요. 당연히 나서야죠. 도교육청도 나섰는데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이유는 이제 또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역시 또 진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투 발언 대회를 당초에 주최를 했었던 여성단체를 통해서 피해 학생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행사를 주최했던 여성단체도 좀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공개된 피해 내용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폭로에만 그치게 하고 그 위에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 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교사가 누구고 향후에 또 그 학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발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 관계기관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요즘에는 개념이 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스쿨 미투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폭력이든 이제 성범죄 피해 여성의 경우에 수사기관에 간다라거나 아니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게 이제 2차 피해라는 차원에서 이걸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제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체 관계를 밝히는 거,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투라는 걸 통해서 뭐 온라인상에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렇게 폭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진상조사라던가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는 법정에서의 증언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덜 공개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미투 운동의 본질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사실 미투 열풍에서 가장 핵심은 위계 서열에 의한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일 텐데요. 그래서 이 스쿨 미투에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내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명백한 상하 구조잖아요.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대들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학생들이 유리창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서 단체로 또 미투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용기를 내준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위드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쿨미트가 좀 다른 점이 SNS상에서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스쿨미투 페이지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익명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겪은 성희롱과 폭력, 폭언을 뭐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정교조 여성위원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도 이 그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제 학교별로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계속해서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또 이제 기간제 교사와 교내 비정규직 강사 또 교생까지도 성폭력 고발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현재 스쿨미투 페이지에 올라온 사례가 이제 80건이 넘게 등록이 돼 있고요. 이 사안들을 보면 최근 사안뿐만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토로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전화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교육은 요즘 들어서 참 많아졌는데 이런 성폭력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러니까 스쿨 미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경남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학교 내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나 이 경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접속하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 창이 있습니다. 이 창에 보면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전화번호와 메일이 있고요. 경남 도교육청의 담당자 전화번호와 메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이 피해 사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교육청의 내부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과 징계 수위를 결정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청 당국은 철저한 비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직접 제가 이제 교육청에 접속을 해봤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이래 듭니다. 이 어느 학교든 간에 홈페이지 열면은 성폭력 신고 센터의 창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팝을 뜨고 개인 정보를 인정한 후에 이제 이 신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망설이겠네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개인 정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게 되고. 그래서 교육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2건, 또 2016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19건 정도 되는데 2017년 7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SNS에는 100건 가까이 이렇게 신고가 되고 이러는 것은 비밀 보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상이 안 틀리도록 비밀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교육청이든 어딘 간에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이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으로 가지 않고 학생들이 다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에는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리면 사실 그 밑에 바로 지지나 뭐 응원하는 댓글이 이렇게 쫙 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위로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제 제도권에서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역할까지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약간 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나 내지는 장학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의 뭐 신상털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선생님이 가해자인 선생님이 언제든지 내가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기구라든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스쿨미투 폭로에 대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든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든 유튜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에서 인지하는 순간에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즉시 도교육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지,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 신고센터라든지 전화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신지. 정비로 조사를 받기만 해도 직위 해제를 하고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위원을 다양해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8명이었던 징계위원회를 저는 외부위원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성상담 전문가를 위촉을 같이 했습니다. 미투 계기 교육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계기 교육 자료를 교육부에서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내려줄 겁니다. 내려주면 1학기 중에 미투에 관한 계기 교육을 전 학교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니까 기대치가 높습니다. 뭐 지금까지 정책들을 보면 교육청 연수도 했고 또 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투가 폭로가 이어지는 걸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선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사실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무섭기도 할 거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 징계를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통계를 보니까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강등이나 견책 등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또 계속 근무하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미투에 관련된 이제 교사들이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뭐 전보 발령이 나거나 정직을 묻거나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랬었을 때 다시 또 얼굴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립이 있냐 공립에 따라서 처벌의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된 좀 이게 방지하는 잣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 아동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제상으로는 성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다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기습추행이라는 법률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갑자기 그러면 그 추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과거에 이제 13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죄가 있어요. 의제추행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는 폭행 협박이 필요 없고 그냥 13세 미만이면 성립을 하는데 그 죄하고 지금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기습추행하고 사실 이게 경계가 없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법조계 안에서는 이게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눠보면서 드는 생각이 스쿨 미투는 다른 미투와 접근 방식이 아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왜곡된 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그 한 남자 선생님이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요 교단사, 그러니까 교탁사 그 애들 책상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요 뒷덜미 쪽으로 손을 계속 넣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징그러 이렇게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뒤에 뒷덜미가 보이는 것 같으면 제가 굉장히 그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을 남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좀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일반 미투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비동의 강간이나 그 추행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입법화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지금 일종의 다 폭로 형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를 없애자는 논의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그렇게. 네네네. 그렇군요. 학교 폭력을 막는 방법이 스탑 이런 게 할 수 있는데요. 스쿨 미투도 이제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사회적 관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말하는 행동이 좀 지나치게 또 언어 폭력이나 성추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저하지 말고 누구나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적을 하고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미투를 통해서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치부가 좀 드러난다. 또 뭐 이렇게 다르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오래된 간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네. 참 그 미투의 과정은 지난하고 모두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되찾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부터 건강한 자존감 형성과 또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마다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미투는 앞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던 때 열심히 받아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잘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선거의 계절에 출사표를 낸 후보자와 그들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낼 유권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에서도 잘 듣는 능력, 경청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들이 되는 날까지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